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삼순환 경제학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강의 계획서 하나씩 좀 받으셨죠?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1차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예상은 예상이고 결과는 늘 이렇게 별개의 이야기니까, 내가 올해 만약에 1차에 안 되면 시험을 그만두겠다 라는 이제 조건부 수험 중단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달려야 되는 거고, 올해 1차가 안 되더라도 나는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일단 달려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된 게 확실하고 이제 공부를 그만할 거야.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길을 찾으시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일단 정신줄 잘 잡으시고, 뭐 결과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달리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영업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결정을 하고 오셨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정신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강의 횟수가 24회로 돼 있을 겁니다. 모르셨죠?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강의 횟수가 24회예요. 그래서 24회인데 일단 22회로 정규 강의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 22회 중에 앞에 12회가 미시로 예정되어 있고 뒤에 10회가 거시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 2회가 국경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세 번째 페이지 봐주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예정 진도가 그렇습니다. 미시 12회, 거시 10회로 일단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경 1회, 국경 2회가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외교원 학생들은 이게 만약에 국경이 정규 수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외교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참여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근데 반면에 또 그냥 이 외교원 아닌 분들, 국경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어야 될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던가 국통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맨 마지막에 국경 1회, 2회가 좀 옵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강료 책정에 좀 넣지 말아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때도 국경 1회에 이제 거시 마지막 모의고사가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국경 2회 모의고사가 있는데, 보통 국경을 1회, 2회 이렇게 나누면은 한 번은 무역론, 한 번은 금융론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은 그 맨 마지막 날 보는 국경 1회 모의고사는 이제 무역론 모의고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융론 모의고사를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 금융론 모의고사는 이번 거시 모의고사에 몇 개 이렇게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의 회차가 24회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미시 12회, 그 다음에 거시 10회, 국경 1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미시든 거시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끼워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작년 2차 시험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당장 지금 작년 그 경장 문제 드리고 2시간 동안 풀어라 라고 하면 잘 써낼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내가 올해 2차 시험에 붙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올해 붙어야 되는 시험이 작년에 이렇게 치러졌어. 그럼 내가 작년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법고시도 그렇고 5급 공채도 그렇고 외교원도 그렇고 한 10여 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다시 출제하거나, 뭐 5, 6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많이는 아니고 왕왕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녹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 입장이나 상황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삼순환을 처음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상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각자의 상황이나 각자의 공부 상태에 따라서 이번 삼순환에서 내가 얻어가야 될 게 뭔가, 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뭐 오늘의 학습 목표 이렇게 앞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 답안을 되게 잘 써내는 수준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필요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이게 답안을 예쁘게 작성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또 풀어봤던 문제를 또 풀어보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이제 연차가 꽤 됐고 웬만한 문제들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눈에 익혀놨던 문제들이어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이 답안에다가 그럴듯하게 써내는 게 중요한 입장이야. 그래서 이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야 라고 한다면은 또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 10 몇 회요? 13회, 그러니까 23회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20회 이상은 다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던 학생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내용인데 막상 시험장에서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진다는 거고, 이게 모르겠어. 그 합격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합격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답안 열람을 하고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해 떨어졌어. 그러니까 보통 붙은 분들은 답안 열람을 안 하잖아요. 뭐로 해? 그렇죠? 붙은 걸로 그냥 덮어버린다는, 이게 떨어졌어? 그럼 이제 답안 열람을 하러 가잖아. 그럼 답안 열람을 하고 온 학생들 중에 10명이면 한두 명 정도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못 썼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거. 근데 이제 나머지 뭐 7, 8명? 8, 9명의 학생들은 제가 쓴 답안인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가진 않았겠지. 답안 쓰는데. 그쵸? 그게 현장에서의 내 실력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거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99년에 이제 행시 떨어질 때, 그때 경제학 답안을 쓰면서인가? 막 답안을 쓰면서도 내가 쓰는 답안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그냥 기계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기본이고,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나를 좀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응시를 하다 보면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최대한 스스로 힘으로 풀어보려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네 번째인가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합격한 학생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또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삼순환 시즌은 뭔가 이제 내 실력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내 것들을 이제 지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확인하고 이제 정돈하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올해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 그 합격할 만한 수준의 공부가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전부는 아니야. 사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합격하기엔 좀 실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4개월을 진짜 미친 듯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어떤 학생이 있는데, 관리반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관리반에 들어왔을 때가 이순환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순환 시즌이면 11월이잖아. 그럼 이제 그의 2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2차를 봤어. 근데 점수가 형편이 없어.
재경직 학생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형편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패션 고시생이었대.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1차는 그냥 머리빨로 붙었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 2차는 공부를 잘 안 했다고. 근데 이제 뭔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때부터 이 공부를 마음을 잡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성장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1차 붙고 2차까지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속으로 좀 놀랬거든. 이렇게 빨리 2차 합을 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면탈을 했어요, 면탈. 그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입시랑 행시랑 다 붙었지.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그 삼순환 시즌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실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실력이라고 해봐 이제 그 모의고사 점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키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아직 나는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는 그런 시기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4개월 동안 경제학이든 뭐 국제법이든 행정법이든 4과목이잖아 사실상. 5급 공채도 4과목이고 외교도 사실상 4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끌고 가다 보면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 잘 따라오는 과목이 있고 잘 안 따라오는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 안에서도 잘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그 안 따라오는, 못 따라오는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셔야 돼요.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안 따라오거나 못 따라오는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눈을 감아버리는 거지. 자꾸 그거 나올 때마다 틀리고 그거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를 잘 못 보고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감아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잘한 부분 말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순환 시즌은 그런 식으로 좀 지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랑 2차랑 공부 방법이나 공부 내용이 다르다는 거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매일 1시부터 모의고사 봅니다. 매일 1시부터 모의고사 보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 올해 교재가 좀 개정이 돼서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습책 플러스 미시 거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정선 미시 거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정선 문제집 있죠. 여기에는 그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정선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챕터의 연습책 플러스로 가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정선 문제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이 없는 문제들도 있고 해설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주로 해설이 없는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습책 플러스 중에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든 안 다루든 꼭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저기 매일 띄워드릴 테니까 저거 좀 참고하시고, 삼순환 시즌에 연습책 플러스 말고 연습책도 병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어볼 만한 연습책 문제들도 저기 이렇게 같이 게시를 해드릴 테니까 저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걸 게시해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연습책은 몰라도 연습책 플러스 문제를 게시해드리는 이유가 뭘까? 좀 풀어보라는 이야기죠. 그쵸? 연습책 플러스 문제 여기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눈으로라도 한번 보고 오시란 이야기예요. 이 연습책 플러스 지금 개정판 기준으로 보면 총 몇 문제예요? 209문제, 한 210문제 정도라고 하면 미시가 12회잖아. 이제 산술 잘 못하니까 하루에 한 18개씩 풀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풀겠지, 수업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풀어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좋을 텐데, 그 연습책 플러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거 이제 또 와중에 개 중에는 이제 이건 투머치다, 이거 필요 없이 어렵다,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풀면 돼 그냥. 나는 이렇게까지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극히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실 거면은 좀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해서 풀어내시라는 거고, 연습책 플러스 한 문제 푸는 게 연습책 한 대여섯 개 정도 푸는 그 정도의 사고랑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책 플러스 문제가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면은 계산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착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 일단 계산이 더럽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좋잖아요. 그렇죠? 둘 다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연습책 플러스랑 정선 그 두 가지다라는 거고, 이제 미시는 어차피 무료로 나눠드렸으니까 추록이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이제 거시 같은 경우에는 구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추록 50% 할인? 그래서 판매하고 있죠? 판매할 거예요. 예, 그거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 추록 앞쪽에 보면 번호 대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판, 심판.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습책 플러스가 구판에 비해서 문제 개수가 좀 늘어났는데, 그건 뭐 그동안 진행됐던 삼순환 모의고사랑 새로 만든 문제 그 정도로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또 경작 공부를 해야죠. 작년 5급 공채 문제랑 외교 문제는 이제 다 한번 풀어보셔서 아실 텐데, 요즘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재작년 문제들이 보여준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점수 편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앞쪽에서는 뭔가 숫자 답을 도출하라고 요구를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뭔가 어떤 시사점, 대놓고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함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니, 이게 아주 정형화된 경쟁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은 뭐에 집착하느냐면 답을 도출해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조회하고 대조하고 맞았으면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곱씹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 MRS XY는 뭐분의 뭐예요? 분모가 뭐야? 그쵸? 헷갈리죠? 예. 분모가 MUY죠. 그쵸? 예. 갑자기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소비자 선택 이론이잖아요. 뭐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 생산자 선택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지? 시장 이론이잖아. 소비자 선택, 생산자 선택,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보통 지금 시장 이론이라고 할 때 그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 또? 요소 시장 이야기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한번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석이 일반 균형 분석이지.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 안에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후생 경제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시장 실패잖아. 그 일반 균형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후생 경제학의 재정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후생 경제학의 재정리가 뭐였죠? 그 후생 경제학 1정리도 있고 2정리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야? 일반 경쟁 균형과 파레토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리잖아요. 1정리는 뭐죠? C이면 P이다. 2정리는 P이면 C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1정리가 의미하는 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적어도 자원 배분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는 시장에 맡겨도 해결된다는 건데, 그게 해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뒤에 붙어서 시장 실패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최근 2,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였잖아요. 이게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또 나오겠었는데 올해 나왔어. 작년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나와.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지금 2, 3년째 계속 연속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올해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대답을 안 할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관리반 모의고사 보는데, 그 1문으로 이제 그 역선택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친하니까, 선생님 근데 풀긴 풀었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또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자율 평가설 있죠. 이자율 평가설 문제를 그 국경 안 하는 학생들한테도 모의고사로 냈거든요. 근데 저 그 일행인데 뭐 저 재경인데 그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도 다 준비하는 걸 준비하면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준비하지 않은 거에서 나오는 그 준비한 사람들이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미시경 이삭이. 그리고 이 소비자 선택은 크게 이 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과 불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으로 나뉜다는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 효용 함수로부터 도출되는 무차별 곡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효용 함수로부터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 방법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런 선호체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추론하고, 이런 선호체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현시선호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론이 있고, 현시선호 이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불확실성의 소비자 선택도 뭐 굳이 나눠본다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뭐 폰 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니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기대 효용 이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는 그 뭐 어떤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의 선택을 분석할 때 무슨 선과 무슨 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져 있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불확실성의 선택으로도 그대로 끌고 오는 게 뭐였던 거예요? 조건부 상품. 모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작년쯤에는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평균 분산 모형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가 소비자 선택 이론이었다는 거 기억나실 거고, 이 무차별 곡선 이론 굳이 나눈다면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뭐 응용과 확장이 있지.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소비자 선택 이론 하면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이 해결 구도가 뭐예요? 뭐 예산 제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 제약하에서 뭐 효용을 극대화하는 X제 소비량, Y제 소비량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찾는다고 여러분들께서. 그 찾은 수요량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 그게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요걸 찾으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충격을 주지. 그게 가격 충격 아니면은 소득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서 이 사람의 예산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일단 찾아.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을 찾아요. 찾았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XJ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죠.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새로운 선택을 찾아라. 뭐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이때 우리는 요거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XJ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XJ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해서 가격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뻔하잖아. 얘를 뭐랑 뭐로 분해해라? 대체 효과랑 이 소득 효과로 분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또 기억나시겠죠? 이 대체 효과가 뭐죠? 대체 효과?
이 사람의 뭐가 일정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일정한 가운데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이제 또 실질소득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대답이 나와야 되지. 효용이 일정하다는 게 실질소득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일정하다는 게 실질소득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전자를 가리켜서 힉스의 대치효과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스러츠키의 대치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XJ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근데 그게 YJ 수요량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YJ의 수요량 내지는 YJ의 소비량이 XJ의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영향을 안 받으면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독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독립적이지 않죠. 그럼 이제 YJ와 XJ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이 과정에서 XJ 소비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YJ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YJ 소비가 XJ 소비로 대체됐다라고 해서 이제 조대체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버린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얘 변한 적 없죠? 얘 변한 적 없죠? 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을 거야. 그럼 필연적으로 얘는 증가했을 수밖에 없어. 다시 하기 위해서 XJ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XJ 소비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체 곱한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격이 변화할 때 XJ 소비량, 수요량 섞어서 이야기할게. YJ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주로 이제 그 수량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소득이 변할 때는 이 예산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면 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XJ랑 YJ의 소비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또 추적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나 좀 할게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억나시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앞에 인위적으로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교과서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 붙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어차피 얘는 양수야. 그럼 결국 얘의 부호라고 할까요? 는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탄력성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디에 쓸모있는 정보가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수요 법칙 기억나시죠?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 뭐예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는 가운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죠. 이게 뭐예요? 기펜제잖아.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기펜제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이게 궁금하거든. 이거. 가격이 변할 때 요 P 곱하기 Q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출액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자신이 판매하고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이게 내 매출액을 늘릴까 줄일까 이건데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요게 또 쓸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얘의 부호 역시 얘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 얘의 부호에 따라 정상제가 되느냐 열등제가 되느냐 그 정도 쓸모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지. 요거는 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면 재화라는 애가 있고 비재화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재화의 정의가 뭐예요? 재화의 정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대상. 얘는 소비량이 늘면 효용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한 개의 효용이 양수이네, 한 개의 효용이 음수이네. 근데 왕왕 이 비재화가 등장하는 효용함수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여가라고 하지 말고 얘가 이제 뭐 노동 시간이고 뭐 얘가 재화 소비량이라고 할 때 뭐 U가 그쵸? 뭐 C 빼기 뭐 2분의 1의 L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많을수록 많은 재화고 얘는 많을수록 실은 비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런 경우에 이 평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이제 뭐 그려야 돼? 무차별 곡선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접근을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화를 뭐랑 뭐로 나눠요? 정상제랑 열등제로 나누잖아요. 이 기준이 뭐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여기가 수소탄이 양수이 되고 이게 음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 필수제랑 사치로 나누지. 이건 이제 수소탄이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애, 얘는 1보다 큰 애.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면 기펜제가 들어가죠. 기펜제가 뭐예요? 기펜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를 구성하는 재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표현 방법이 뭐예요?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대체 효과를 능가하는 열등제. 이것도 기억나시잖아요. 그쵸? 근데, 자, 이 재화를 이렇게 정상제와 열등제로 나누기도 하지만, 기펜제와 기펜제가 아닌 재화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 영문으로 요거 뭐라고 표현하지? 노멀 구즈라고 하고 이게 인피리어 구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쁜 구즈가 되고, 보라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디너리 구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이제 보통제가 되는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정상제를 보통제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영문 표기를 좀 주의하시라는 이야기. 이게 노멀, 그다음에 보라색은 오디너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 핑크색이냐 보라색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수가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잖아. 이 부호. 이거 가지고 보통제냐, 기펜제냐. 아시겠죠? 그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펜제를 다루는 문제를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로 어떤 수량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는 게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로 넘어오면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지금 아까 그림 지웠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xj, yj 수량만 변하는 건 아니잖아. 뭐도 변해? 누리는 효용도 변하잖아요. 근데 이 효용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성 때문에? 서수성 때문에 나는 효용이 10에서 13으로 늘었어 라는 거는 제3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뭔가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의 효용이 10에서 13으로 늘었을 때 그게 돈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되는 효과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갖고 들어오는 개념이 뭐였던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 변화라던가 대등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응유가 확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목차를 좀 보시면은 맨 앞에 이제 차례 있죠, 차례. 1장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잖아요. 우리 트리니티 목차 거의 그대로 따왔을 텐데 1-1부터 1-6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로 수량에 대해 분석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부터 1-6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1-7부터 1-14까지가 응용과 확장 정도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을 기본과 응용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요런 분류 말고 요것도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소비를 하려면 소비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뭔가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고 다른 물건을 소비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사람의 소득이 화폐액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재화 부존량으로 주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목차를 보시면은 1-11번, 12번, 13번, 14번 있죠? 여기가 다 크게 보면 뭐에 들어가는 거야? 부존재화의 교환 모형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데 쓸까? 내가 하루에 일하거나 놀거나 하는데 쓸 수 있는 뭐가 있겠어? 부존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면 24시간 중에 일부를 시장에다가 파는 거야. 그게 노동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소비하는 거고. 이게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기억이 다 어렴풋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번부터 1-14번까지가 무차별 곡선을 사용하는 분석들인 거고, 1-15, 16 딱 보시면 아시겠지? 이게 현시선호 이론이잖아요. 1-15랑 1-16이 현시선호 이론이 되는 거고, 1-17부터 23번까지가 불확실성하의 선택이 되는 건데, 예컨대 1-17부터 19까지가 기대효용 이론이고, 1-19, 20, 21, 22가 조건부 상품 모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3이 아까 말씀드린 평균 물산 모형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소비자 선택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개수가 자그마치 67개나 돼요. 오케이?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게 그냥 소비자 선택 이론에 67개 있고, 써두시면 좋겠죠? 생산자 선택 이론에 11개 있고, 완전 경쟁에 15개 있고, 독점에 18개 있고, 독점적 경쟁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에 13개 있고, 과점 시장에 26개 있고, 요소 시장에 10개 있고, 일반 균형에 17개 있고, 시장 실패 13개 있고, 정보 경제 11개, 국제 무역론에 7개. 뭐 그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개수로 보면은 소비자 선택 이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실제로 그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은 이 비중만큼은 아니잖아. 그쵸?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지. 근데 어쨌든 소비자 선택 이론을 공부를 잘 해놔야 뒤쪽도 무난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무시하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의 기본이었던 건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요걸 구해. 이걸. 근데 이거를 다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 있죠. 넣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효용함수가 뭐 u 이퀄 s 곱하기 y. 그럼 이제 x 스타는 얼마? 이건 뭐지? y 스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효용함수에 넣어. 이걸 이제 여기 넣으면은
x자리에 이거 넣으면은 뭐 2px분의 i, y자리에 이거 넣으면은 2py분의 이거죠. 이게 뭐였던 거야? 간접의 유형함수잖아요. 그쵸? 오케이. 간접의 유형함수가 이제 뭔지 기억나시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뭐 합리적 소비자라는 표현 자주 보실 거고 합리적 생산자라는 표현 자주 보실 텐데 합리적 소비자가 뭐죠? 이런 소비자예요. 이런 소비자. 합리적 생산자가 뭐예요? 어떤 목표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진 생산자 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 이게 이제 사실상 공준이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소비자의 합리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전에 힌트 드렸는데 마치 생산자가 어떤 목표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어떤 목표 효용을 최소의 지출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 원리는 예산 제약화의 효용 극대화 아니면 효용 제약화의 지출 극소화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의 해를 우리가 찾아내잖아? 그럼 그거는 이 보통 수요량이라고 하지 않고 힉스 보상 수요량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주로 뭐의 함수야? xj 가격이 얼마냐, yj 가격이 얼마냐, 네가 달성하려고 하는 효용이 얼마냐. 이거의 함수가 됐던 거잖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찾아낸 애를 다시 효용함수에 넣으면 뭐가 되듯이 간접효용함수가 되듯이 이렇게 찾아낸 애를 다시 저 xj 소비량에 넣고 yj 소비량에 넣어.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U0라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출액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출함수였던 거잖아. 오케이? 사실 간접효용함수는 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지출함수란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간접효용함수, 지출함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충 느낌이 오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대칭성 있잖아. 하나는 쓸 수 있는 돈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달성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내가 달성해야 되는 효용이 있는데 그 효용을 최소한의 돈으로 실현하는 과정이고 이 양자를 뭐라고 이야기해? 쌍대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가지고 얘 도출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쟤 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수함수를 구하래. 구했어. 그거 가지고 간접효용함수 구하래. 구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출함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출함수 가지고 뭘 거꾸로 구해낼 수 있어? 힉스 보상수함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구조의 문제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이 지출함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까 잠깐 그 보상변화 이야기 있었죠. 보상변화. 그쵸? 이 보상변화든 대등변화든 이 사람이 원래 누리던 효용이 있고 나중에 누리는 효용이 있을 때 이게 13이야. 아니 이게 10이야. 이게 13이야. 그럼 효용이 변화분이 3이네? 그딴 표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술성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효용의 변화가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되는 변화인지. 그래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 가지고 측정하느냐. 이게 이제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예요. 아니면은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 아까처럼 가격이 하락할 때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얀색이 뭐야, 하얀색?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 가지고 측정하는 게 뭐였어? 대답 잘해야 돼요. 대등변화잖아요.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 가지고 측정하는 게 보상변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요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 요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
지출액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출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면 요건 뭐예요? 요거 바깥에 있는 연두색. 가격 체계가 뭐예요? P, 1 하에서 달성하는 비용이 얼마야? U, 1. 안에 있는 연두색은요? 가격 체계가 뭐예요? P, 1, U, 제로잖아. 얘네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요거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 변화가 된다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안 써드려도 아시겠지. U1, U0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뭐 들어가면 돼? P0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지금 아까처럼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야, 이렇게. 자, 이 사람 여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기라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U0, 이게 U1인데 이게 P0, 이게 P1이잖아요. 저기 이제 요거 보상 변화를 보면은 이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그럼 이걸 여기다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하얀색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이랑, 오케이? 이 연두색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은 같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핑크색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은 적죠? 요 연두색 선이 나타내는 지출액 여기서 뭐예요? 이거지, 이거. 그럼 이거 대신에 요거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이거랑 지출액 같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거 대신에 이거 넣어도 되는 거죠. 뭐 넣어도 돼?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해석해보면 이 사람이 소비하는 X제 가격이 하락했죠. 근데 누리는 효용은 그대로예요. 다시 하기서 원래는 이 가격 체계 하에서 이 효용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이 이거였는데 이제 바뀐 가격 체계 하에서는 그 효용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1,000원이야. 이게 800원이야. 따라오세요. 얘랑 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얘랑 얘의 차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X제 가격이 하락한 덕분에 예전과 동일한 효용을 얼마를 덜 쓰고도 200원을 덜 쓰고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나 누리는 효용은 그대로인데 손에 얼마가 남았네? 200원이 남았네? 남았네가 뭐예요? 남았네. 서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소비자잉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상 변화는 개념적으로 뭐랑 같은 애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잉여랑 같은 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보통이 아니라 소비자잉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 사실 뭐가 이 생략되어 있느냐면은 보상 소비자잉여라는 단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세요? 소비자잉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보상 변화, 대등 변화랑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보상 변화, 대등 변화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수님 없거든요. 미시경제 교과서 없거든요.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보는 5급 공채라든가 외교원에서는 생각하는 것만큼 출제가 안 되어 왔던 게 사실이야.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안 되거나 이제 쿨타임이 찼거나. 근데 쿨타임이 찼다기에는 20년 동안 찰 리는 없으니까 안 나올 건가 싶기도 한데 이랬다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해주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넘어왔냐면은 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것 말고 이걸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다가 넘어온 거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보상 변화, 대등 변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그 워밍업은 뭐 대충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책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책 구조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정선 펴보세요. 정선. 정선 1번.
노가다예요, 정선 1번. 스터디 지원서 배부됐어. 스터디 지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u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거. 그럼 이제 x제는 많을수록 좋은 애, 적을수록 좋은 애. 모르잖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y제도 마찬가지로. 소위 뭐가 존재하는 효용함수예요? 지복점이 존재하는 효용함수죠. 지복점이 몇 콤마 몇이야? 10 콤마 뭐. 이게 이제 소위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좀 이렇게 넓적하게 찌그러진 이런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효용의 증가 방향, 증가 방향, 증가 방향, 증가 방향. 이런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2018년인가에 그 거시에서 동태적 비율관성 이야기할 때 그 목적 함수인가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행히 이제 원으로 나왔고. 어쨌든 그 1번 문제 보세요. 효용함수를 보니까 x의 소비량이 어쨌든 1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싫어. 표현 이해되세요? y제의 소비량이 15로부터 멀어질수록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복점이 있는 거지. 몇 콤마 몇? 10,15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타원이든 원이든이 아니라 마름모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지복점이 10,15가 되죠. 뭐 여기를 10이라고 할까요? 여기 15라고 할까요? 10,15. 그럼 이제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구간이라고 하면 이 x도 10보다 작고 y도 10보다 작은 그런 영역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려보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오케이? 요것도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 산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가 커질수록 효용이 작은 거고, 작아질수록 효용이 큰 거죠. 지복점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설문 1번, 각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30, 20, 360일 때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산선식 하나 세우세요. 예산선식. 30x 플러스 20y 이퀄 360이잖아. 예산선 그리면 일단 그리기 전에 기울기를 보니까 얼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요거랑 걸치네 이거랑.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려버릴게. 여기가 12, 여기가 1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려놓은 상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핑크색 예산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효용 극대화 선택은 어떤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이 사람에게 극대화된 효용을 나타내주는 무차별한 구간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 py가 현재의 20에서 30으로 상승해. 그럼 새로운 효용 극대화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30x 플러스 30y가 36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뭐 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얼마? 12 이렇게 될 테니까.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의 예산선이 연두색 예산선이라면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점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네, 여기. 그쵸? 10,12. 10,2.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각 재화의 가격이 30, 30.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 소비 곡선의 형태를 도출해라.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 연두색 기울기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할 때 이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각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ICC 그리라는 거죠. ICC.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예산선이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예산선 하에서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으면 어디 나올까? 여기 나오겠죠. 요렇게 걸칠 테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답 말씀드리면 ICC 이렇게 되지 이렇게. 파란색처럼.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내시진 않겠지만 그림 그릴 때 무심코 이렇게, 저도 지금 방금 그렇게 그려버릴 뻔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여기로부터 넘어갈 이유는 없잖아. 효용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여기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걸 경제학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냥 수학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집에 러닝머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거리를 x라고 할 때 이로부터 철수가 느끼는 효용은 그거로 표현된다. 효용함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구간까지는 x가 제화이다가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비제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실제로. 예. 여기서 x의 단위는 킬로미터라고 하자. 러닝머신의 작동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킬로미터당 1,00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지불이 철수에게 유발하는 비효용은 그거다. 여기서 y는 전기요금이며 단위는 원이다. 철수는 매일 최대 2,000원을 러닝머신 이용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1번,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XY 평면을 사용하여 철수가 매일 몇 킬로미터를 달릴지 설명하라. 이거 그냥 수학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XY 평면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XY 평면. XY 평면. 일단 Y는 봐봐요. Y는 무조건 비제화야. Y는 많을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구조니까. 오케이?
그럼 보통 x는 제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x마저도 지금 일정 구간까지만 제화죠. 그 x가 제화인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5 아니에요? 5?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실마리로 떠올리면서 접근하시면 돼.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의 선택을 분석할 때 뭐랑 뭘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니까 소위 예산선 비스무리한 거를 한번 여기다 그려보자는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 기출문제 중에 통화도수 나오는 문제 있었잖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y는 상한이 존재하잖아 지금. 얼마? 2,000원. 그쵸? 그러니까 실링을 하나 점선으로 그려두라고요. 수평선으로. 그거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식을 하나 세우는 거지. y 이퀄 뭐? 1000x. 맞죠? 그걸 직선으로 하나 그려보세요. y 이퀄 1000x. y 이퀄 1000x 우상향의 직선. 우상향하게 쭉 올라가다가 어디서 부딪혀요? 2,2000에서 부딪히잖아. 거기서 잘려야 돼. 그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오케이? 예. 이제 거기다가 뭐 그리면 돼?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무차별 곡선 그리면 되잖아요. 예산선 하나 그려놨으니까. 무차별 곡선 하나 그리면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효용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효용함수를 하나 설정하자고. u 이퀄. 이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뭐랑 뭐의 함수야? x랑 y 함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u 이퀄 10x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으면 돼? 빼기 0.04y가 붙으면 되잖아요. u 이퀄 10x 빼기 x제곱 빼기 0.04y. 0.004y.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게 효용함수야. 이걸 이제 xy 평면의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MRS XY 구해가지고 추적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가고 Y 이퀄로 정리하면 되잖아. U를 뭐 취급해가면서 상수 취급해가면서 그렇게 정리해보자고. Y 이퀄 이렇게 되죠.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버리면 정리하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일단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 XY 평면에서 이런 형태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50 콤마 5 콤마 뭐 요거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무조건 비제화야.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는 뭐고? 제화고, 이거 넘어가면 비제화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더 많은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아래쪽에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이거야, 이거. 무차별 곡선을 끌어내리는 거. 근데 어딜 벗어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예산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산선 그리면 그거 바깥으로 못 나가는 제약이었잖아요. 여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예산선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라고. 예컨대 뭐 이랬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예산 집합이 어디? 예산 집합이.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 집합이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을 러닝머신을 쓰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만큼 러닝머신 쓰면서 전기요금 이것만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거 아래로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예산 제약하에서 이거 최대한
아래로 당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찾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설문 1번이. 찾으세요. 이 무차별 곡선이 뭐 y 이퀄 원래 그냥 쭉 전개돼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250에 x 제곱 마이너스 10x 그리고 빼기 256였나요? 이렇게? 그쵸? 이제 기울기 구해보자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거 얼마 이거? 마이너스 500x 플러스 2500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x, y 평면에서 y가 얼마를 넘을 수 없어? 2000을 넘을 수 없고 예산선의 식이 뭐였어요? y는 1000x였잖아. 이제 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이 사람의 선택은 내부회로 나올 거고 여기를 지나는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코너해를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 넣으면 돼? 여기 2 넣으면 되잖아. 2 여기다가 기울기 얼마야? 1500이잖아. 그럼 파란색이잖아. 아니, 죄송해요. 이 연두색이잖아. 얘가 기울기가 1000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아, 죄송해요. 파란색이지, 파란색. 죄송해요. 1500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해가 된다고,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냥 그 러닝머신 사용하는 데 쓴다는 이야기. 오케이. 코너해가 된다는 거. 이런 분석 없이 그냥 수학적으로 쭉 밀고 나가면은 아마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수리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 보면 이 러닝머신의 전력 소모가 감소하여 1km당 50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km당 1000원이 아니라 500원으로 사실상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여전히 2,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예산선이 바뀌어요, 여기. 예산선. 예산선 식이 뭐 있어요, 원래? y는 1000x였는데 이제 y는 500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지지. 오케이? y 이퀄 500x가 되니까. 그럼 이제 x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4.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4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근데 성격이 좀 달라져요. 이 설문 1번이랑. 거기서 딱 접하게 나올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정선 3번.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무차별 곡선.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이잖아. 근데 보통 그걸 어디다 표현하지? 소비량 평면에 표현을 하는데 X 소비량, Y 소비량. 여기서는 가격 평면에 표현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면 하나 그리세요. 수평축의 PX, 수직축의 PY.
그 평면 상에서 이 사람의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을 찾아야 돼. 효용함수는 원칙적으로 뭐의 함수야? 재화 소비량의 함수죠. 근데 아까 잠깐 나왔던 간접 효용함수는 이 사람이 누리는 효용을 뭐의 함수로 표현하는 애야? 재화 가격과 소득으로 표현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x 스타 y 스타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효용함수 구하라는 이야기야 먼저. x 스타 y 스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 효용함수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간접 효용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v equal 2분의 1의 루트 px분의 1 곱하기 py분의 1 바깥으로 나오고 소득 i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효용이야. 알아보시죠? 자, 근데 이걸 요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뭐에 관해 정리하면 돼? py 이퀄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py 이퀄로 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px분의 i 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무차별 곡선이 뭐냐고. 요게 일정한 궤적이잖아요. 따라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렇게. 저 식을 도출했으니까. 형태 도출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증가한다면 일단 이 그림 보면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 이 바깥으로 나가지. 이 하얀색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과 핑크색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은 어때요? 같은 애예요. 저는 V 안 건드렸잖아요. 하얀색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과 핑크색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은 같은 효용이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잖아? 그럼 예전에 낮은 가격에서 누리던 효용을 가격이 비싸진 상황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 의미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는요. 이 무차별 곡선에 비해 더 많은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그대로인데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다 같이 하락하잖아? 그럼 예전과 동일한 소득 가지고도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해석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해석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이 변할 때 무차별 곡선이 이동하는 양상과 그 의미, 그 다음에 효용이 변할 때 이 무차별 곡선이 이동하는 양상과 그 의미, 그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 4번까지는 좀 보고 쉬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데 해설이 있으니까. 홍길동의 식사 습관은 특이하다. 야채 2단위와 과일 3단위를 함께 먹음으로써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 근데 이렇게 먹는 대신 불고기 백반 한 단위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 끼 식사의 효용을 1이라고 할 때 이 홍길동의 식사에 대한 효용 함수를 구하시오. 이 홍길동이 한 단위의 효용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뭐 이거잖아. 플러스라고 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문장 보시면은 야채 2단위와 과일 3단위를 함께 먹음으로써라고 돼 있잖아. 야채 2단위를 먹으려면은 돈이 이만큼 들죠. 그리고 과일이에요? 과일 3단위 먹으려면 이만큼이 들죠. 이 돈 들여서 하나의 효용을 만들거나 아니면 불고기 백반 한 단위. 그럼 이 돈 들여서 한 단위 효용 만들거나. 오케이?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잖아. 만약에 얘랑 비교를 했는데 이렇다 라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 선택해?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럼 이제 X 스타는 0, Y 스타는 0. 그리고 Z 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PZ 곱하기 Z 이퀄?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을 그냥 다 Z 소비하는 데 쓸 테니까. 그럼 이제 Z 스타는 PZ분의 I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렇다면 일단 확실한 건 Z 스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 단위 효용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 이퀄 이렇게 될 텐데 이해되십니까? 이거 보시면은 효용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2분의 x, 3분의 y 요 효용함수 가지고 효용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소비 가지고 효용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막 끄적거릴 거야. 이 경계선이 뭐가 돼? 2분의 x 이퀄 3분의 y 무차별곡선 이렇게 생겨먹은 거. 그럼 이제 예산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 요거 찾아내는 거잖아. 이거. 이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눠 두시고 저 구간에 따라서 각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추정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소비자 선택 이론보다 어디서 나올 법해? 생산자 이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X라는 생산 요소 2단위와 Y라는 생산 요소 3단위를 결합 투입함으로써 아니면은 그냥 Z라는 생산 요소 하나를 투입함으로써 이 기업에 뭘 구해라? 비용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주는 거지. 생산 함수 도출한 다음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고 대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1번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연습책 플러스로 가셔가지고 1번 연풀 1번 보시면은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대체 탄력성이 비단 생산 요소 간 대체하고만 관련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있어서 L과 K가 얼마나 용이하게 대체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어서 X제랑 Y제가 얼마나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느냐 또 대체 탄력성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X제와 Y제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구하라. 작년 5급 공채 3문도 그 L과 K 사이의 요소간 대체 탄력성 관련 문제였잖아요. 요소간 대체 탄력성은 뭐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MRTS LK 변화율 분의 L분의 K 변화율 이거잖아요. 이건 이제 L과 K 사이의 대체 탄력성인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뭐로 바꾸면 돼? MRS 이 X분의 Y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 뭐예요? MRS XY를 구하는 거잖아요. MRS XY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뭐분의 뭐라고 했어요? MUY분의 MUX고, 이거는 이 효용함수를 y로 편미분하는 거잖아. 그쵸? 겉미분, 속미분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미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F가 뭐냐? 그 안에 덩어리인 거, 안에 들어가는 거. X의 세타 플러스 Y의 세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 그쵸? 근데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안에 걸 뭐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얼마 남아요? 앞에 세타 떨어지고 Y의 세타 마이너스 1승. 얘는 X의 세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X분의 Y의 뭐 1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왜 제가 저 지수를 저렇게 바꿨냐면 설문 2번 보시면은 세타가 1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이 범위를 넣어주자는 거지. 알아보시죠? 근데 아직 그건 아니고, 자, 요게 MRS XY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DMRS XY 분의 DX분의 Y 곱하기 X분의 Y분의 MRS XY.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얘는 뭐예요? MRS XY를 X분의 Y로 미분한 다음에 역수취하면 되는 거잖아. MRS XY를 이걸로 미분해. 그럼 얼마 남아요? 이거 앞에 떨어지고 X분의 Y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남잖아. 이거 역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분의 Y를, 그러니까 MRS XY를 X분의 Y로 나누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 X분의 Y의 뭐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얼마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세타가 1이야. 그럼 이게 대체 탄력성이 얼마야? 무한대. 근데 세타 자리에 1 넣어봐요. 선형 효용함수죠. x제랑 y제가 1대1의 비율로 완전한 대체제. 완전히 자유롭게 대체된다. 그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세타가 거기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있죠. 설문 2번에. 세타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게 좀 특이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돼? 몇 승이 돼? 무한대승이 되잖아. 그럼 이제 y가 x보다 큰 영역에서는 MRS xy가 뭐야? 무한대고. 이 분모가 더 커. 이게 무한대승이야. 그럼 이거 얼마? 0이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뭘 경계로 해서? x랑 y랑 같은 곳을 경계로 해서 이 위에는 수직선, 이 아래는 수평선이 되잖아. 이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 이러면은 x제랑 y제가 뭐는 안 되고 대체는 안 되고 함께 쓰여야 되는 제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대체 탄력성이 얼마이겠어? 0이어야 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되면 이거 0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이면 그 CD 효용함수잖아요. 그 대체 탄력성 얼마야? 1이죠, 1.
그쵸?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CES 효용함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 CES는 생산함수랑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CES 생산함수. 오케이? 그거 그대로 여기 갖다 적용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랑 비슷한 게 저기 뒤에 뭐 지금 안 봐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정선 37페이지 보시면 정선 37페이지 55번 거기도 비스무리하게 하나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연풀 1번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효용함수 3개가 뭐예요? CD, 레온티에프, 선형. 오케이? 그걸 그냥 요거 하나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대체 타격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1번은 거기까지고 이제 무차별 곡선 이야기 했으니까 뭐 이야기하면 돼? 예산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1-2번이에요. 이건 잠깐 쉬고 2교시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